해볼게요. 우리 저번에 72쪽에 시상전개 방식을 안 했어, 얘들아. 자, 72쪽에 시상전개 방식을 정리하고 가보자. 72쪽.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 교재 하면서 맨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여러분 우리 시상이 얘랑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시상이 시의 이미지를 쭉 나열해 놓은 거. 그러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했었지? 두 글자로? 주제. 그렇지 여러분, 이거는 주제예요. 주제. 그러면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제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 자,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해서 선생님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순서대로 흐르는 시간의 얘들아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거기 빈칸에다 순행적 구성. 근데 여러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72쪽이에요. 여러분 72쪽에 아래 보면 시상전개 방식 있어요. 자, 시간이 거꾸로 흘러. 막 얘들아 그거 막 현재, 미래 막 왔다 갔다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니까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시간의 흐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시간의 변화고, 시간의 변화 말고 내가 있는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 내 위치가 바뀌는 걸 우리는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는 공간의 이동을 쓸게요. 공간의 이동. 자, 근데 여러분 말하는 화자는 가만히 있어. 화자는 가만히 있는데 화자가 보고 있는 대상만 달라질 때, 그럼 이거를 우리는 무슨 시상전개 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선의 이동. 이때는 여러분 화자가 움직이면 안 돼요. 화자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처음하고 끝이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하고 끝이 똑같은 걸 우리는 스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스미상관은 여러분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스미상응. 그래서 여러분 스미상관, 스미상응 똑같은 말. 칸이 좀 작긴 한데 거기다 두 개 좀 써줘. 자, 그 다음 앞부분은 경치를 드러내요. 그리고 뒷부분은 정서를 드러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선경후정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앞부분에는 정서를 드러내고 뒷부분에는 경치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선정후경이라고 하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갈게요. 세 번째 줄에 여러분 표현법으로는 반대말이 들어가 있는 대조가 쓰이는 건데, 이 대조나 대립이 들어가면 시선 전개 방식으로는 요 녀석이 들어가는 거라고 선생님이랑 정리했었어요. 대비. 대조 대비 대립 정리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그래서 여러분 대비예요. 대비. 선생님이 깜짝 테스트를 했는데 개인교 시간에 요거를 쓰라고 했더니 애들이 잘 못 쓰더라. 선생님 너무 선생님 반대로 깜짝 놀랐어. 이렇게 못 쓸 줄이야. 얘들아 대비는 나랑 반대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비교가 되는 모든 것들이라서 선생님이 10가지 중에 5가지 쓰라고 했지만 이거보다 더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막 지어내셔도 돼요. 공간의 대비도 될 수 있고, 색채 대비도 만들 수 있고, 시간의 대비에서도 여러분 과거, 현재 만들 수 있고, 현재, 미래 만들 수 있어. 이거는 너희들이 만들기 나름이니까 여러분 대비는 비교되고 대조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 거기 옆에 몇 가지 정리해놨죠. 이런 뭐 색채 대비라든지 인간과 자연이라든지 시간의 대비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애가 있냐면 4개 이언으로 여러분 되거나 4개의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줄에 여러분 한시에서 많이 쓰는 구성 방식인데, 여러분 점점 고조되다가 갑자기 결론을 만들어내요. 이런 시상전개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4개. 기승전결이야. 맞아. 그래서 한시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애도 여기에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사과라고 하는 애를 만약에 제시를 해주면 사과하면 떠오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소재들이 내가 이 소재를 떠올라서 이게 떠오르고 얘를 생각했더니 얘가 생각이 나. 이렇게 여러분 연상을 시켜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연상. 마지막 줄이야. 얘들아 마지막 줄. 점점 인식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확장되는 것을 점층적 전개라고 해요. 그럼 이 점층적 전개는 점층법이 쓰이면 점층적 전개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점층법이 안 쓰여도 인식이나 어떤 가치관이 점점 커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걸 점층적 전개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점층법보다는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여러분 시성전개 방식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걸 이제 지문에 가서 지문에서 이런 표현법이랑 시성전개 방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딜 가시냐면 77쪽 갑시다. 77쪽. 77쪽. 여기 77쪽. 77쪽 안 넣었어? 이렇게 됐구나. 잠깐만. 빠졌나? 이거 봐. 여기다 껴야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봐보자. 여러분 요거 우선은 97번을 보시면 97번에 여러분 수미상관이 쓰였는지를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수미상관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수미상관이 뭘 만들어낸다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상황의 변화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를 배우면서 계속 상황을 찾을 때 세 개를 찾고 있거든. 누구를 찾아요? 시간, 공간, 사건. 그래서 세 가지를 찾아.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 공간을 찾는데요. 여기서 상황의 변화라고 하면 시간이 변했거나 사건이 변했거나 공간이 변하고 있으면 그러면 상황의 변화가 맞아. 어디에서? 수미상관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8번은 뭘 찾으라고 하냐면 겉과 속이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겉으로는 얘들아 좋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싫어해. 반대로의 표현법이 들어갔는지를 한번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봐보자 지문을.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선생님이 이렇게 시작하면 맞아요, 여러분? 선생님 10월 때 제일 먼저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니? 제목부터 보라고 했지. 그치? 여러분 제목을 보자. 여러분 제목이 산유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유화는 눈에 보이는 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시적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지문에서 여러분 산에는 꽃피네가 이 산유화라고 하는 꽃이 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가볼게. 산에는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자, 1년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시간 공간, 사건,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은 언제일까요? 꽃이 피는 게 대부분 계절로 따지면 언제를 얘기를 해요? 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봄이고 더더구나 산유화는 노란색 꽃이어서 봄에 피는 꽃이거든. 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공간은 이게 어디서 피고 있대요? 산에서.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 사건은 거기서 꽃이 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꽃이 피는 걸 그냥 선생님 그냥 한자로 개화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 거 가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근데 여러분 지금 산에서 꽃이 피고 있는데 이 꽃이 어떻게 피어있다고 하냐면 저만치 혼자 피어있대요. 그럼 이 혼자 피어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두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른 꽃들이 피네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건 꽃이 하나만 피고 있는 건 아니고 꽃이 아마 많이 피고 있을 거야. 근데 다른 꽃들은 모아져서 이렇게 피고 있는데 유독 한 꽃만 저 멀리 피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꽃의 입장에서는 자기만 이렇게 혼자 나와 있어서 이렇게 얘들아 지금 혼자 피어 있으니까 혼자 서 있으니까 무슨 정서를 느낄 가능성이 높을까요? 외로움이에요. 맞아요.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에요. 그러면 이 꽃은 외로움을 느끼겠구나. 근데 여러분 또 누구랑 멀리 떨어졌다고 봐도 되냐면 우리 여러분 시에서는 화자랑 대상 간의 거리감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화자가 여기에 있는데 화자 즉 인간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저 꽃이 혼자서 저만치 멀리서 피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대상과의 뭘 드러낼 수도 있는 거냐면 거리감. 화자하고 대상 간에 거리감이 이렇게 있구나. 근데 그게 누구냐면 대상이 자연이에요. 인간과 자연의 거리감을 얘기하려고 하나?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의미를 선생님 두 가지로 해석을 했거든요. 우리 비유법에서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이 나오는 걸 무슨 표현법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이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중이법을 쓰고 있다.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사노라네. 자, 여러분 지금 3면에서 표현법들을 한번 쭉 찾아볼게요. 우선은 새여 도노법을 써. 그치? 왜냐면 여가 호격조사를 붙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노법을 사용을 했으니까 여러분 도노법을 쓰면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는 뭘 설정하는 애라고 했어요? 청자를 설정하는 거니까 대상이 된다고 했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의 대상은 여러분 꽃에서 누가 된 거냐면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가요 지금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대요? 꽃이 너무 좋아서. 꽃이 너무 좋아서 울고 있대. 근데 여러분 꽃이 좋아서 울고 있다라는 이런 감상은 사실 정말 얘가 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인간이 이런 감정을 느껴야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자의 이런 감정을 얘한테다가 넣어놓은 거네요. 이렇게 인간이 화자가 갖고 있는 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넣어놓는 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네 글자로는 감정이입이고 두 글자로는 투영이라고 저번 시간에 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투영 혹은 감정이입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표현법이야. 그러면 여러분 나는 꽃들을 보면서 어떤 외로움이나 거리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래도 산이 좋고 이 꽃이 너무 좋아서 그 감정을 새에게다가 지금 이입시켜 놓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연 갈게요. 산에는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근데 여러분 얘는 1년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 피더를 진해로 바꾸면 여러분 완전 1년이랑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정리 안 나오고 1년에다 정리된 거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봄에서 어떤 계절이 되면 꽃들이 대부분이 다 질까요? 겨울. 그치? 근데 겨울은 아예 없어. 그래서 완전 진 상태니까 언제 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낙엽이 언제 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 얘들아. 가을이야. 그러면 대부분 꽃들은요 가을에 져요. 그 상태가 겨울에 계속 지속이 돼요. 자, 그럼 가을이 됐고요. 공간은 변했어요. 그대로 산이에요. 근데 꽃이 얘들아 개화한 게 아니라 꽃이 떨어지죠. 낙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년하고 마지막 년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수미상관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얘들아 시간하고 사건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황의 변화 일어났다고 봐도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 97번은 맞는 말.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번에는 반어법이 들어갔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얘들아 화자랑 대상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래 힌트에다가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이 글의 화자는 나 있어요 없어요? 나 없어요. 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작품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그렇지. 그러면 화자는 작품 바깥에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대상은 우선은 여러분 제목에 나온 산유화라고 하는 꽃이랑 새랑 두 개. 자, 여러분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건적 배경은 나눌게요. 자, 어떻게 나누냐면 화자 뭘 해요? 여러분? 관찰해요. 맞아요. 화자는 저 꽃하고 새들을 관찰해요.
관찰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얘는 무슨 정서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관찰하는 태도가 뭐예요? 관조예요. 맞아요. 우리 이거는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도 얘들아 우리 그 산도하라고 하는 작품 할 때도 했었고 여러분 이렇게 대상의 작품 밖에 있을 때 계속 했던 애야. 관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엔 대상을 가볼게요. 대상은 여러분 두 개가 있었으니까 꽃이랑 새로 한번 나눠서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꽃은 혼자 있잖아요. 여러분 꽃은 혼자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정서가 아까 느낀다고 했어요? 외로움. 그렇지. 얘는 외로움. 자, 그 다음에 새는 여러분 꽃이 너무 좋아서 울고 있다고 했으니까 되게 귀찮아가지고 제가 꽃이 너무 좋아서 울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화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의 어떤 단어로 규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어떤 감정을 규정하기 어려우면 긍정인지 부정인지라도 먼저 놔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감정이 뭔가 얘들아 지금 뭔가 벅차오르는데 그 벅차오르는 감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벅차오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우면 긍정인지 부정인지 먼저 파악해도 돼. 그러면 이거는 화자는 이 대상은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긍정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정서 태도까지 선생님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이번에는 표현법으로만 이제 쭉 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작품에 쓰인 표현법을. 이런 표현법은 우선은 중의법이랑 동문법 투영이랑 감정이입은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그쵸? 다른 표현법을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비슷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비슷한 말이 되풀이되는 거를 우리는 무슨 표현법이라고 해요? 반복.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뭘 찾아주시냐면 반복이 뭐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찾아주실 거예요. 산에 산에 혹은 여러분 꽃은 꽃은 꽃이 꽃이 피네 피네 그치 시어의 반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반복이 되고 있냐면 여러분 네네네네네로 끝난다? 종결어미가 반복돼. 그렇지. 종결어미 반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년하고 사연 똑같지 않아요? 1년하고 사연이 똑같으면 우리 무슨 표현법, 무슨 시상단계 방식이라고 했어요? 수미상관. 그치? 여러분 수미상관도 반복에 해당하지. 수미상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반복이 되냐면요.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여기서 작가도 한번 봐주실래요? 작가가 누구예요? 김소월.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김소월이라고 하는 작가는 뭐 김소월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되게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윤동주 하면 자아의 갈등, 그 다음에 윤동자는 무조건 성찰, 약간 이렇게 나오고 이육사는 저항하고 일제강점기에 투항하려고 하는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작가인데 이 작가는 여러분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에 거의 8 정도는 다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일제강점기의 부재, 그러니까 우리 조국이 없다라고 하는 부재, 일제강점기 당시의 부재,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부재.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써 어떤 정서를 많이 노래하냐면 없어 상실감을 노래를 해야 돼. 그러면 그때 나오는 한의 정서. 이게 이 작가의 특징이고요. 자, 1번하고 2번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작품처럼. 이 작품은 부재나 한의 정서를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뭐는 꼭 들어가냐면 민요적 윤격은 꼭 써요. 우리나라 작품에서 민요적 율격을 잘 만들어서 쓴 작가가 여러분 이 지금 김소월이에요.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는 건 민요처럼 율격을 만들어내는데 얘는 그럼 민요는 옛날부터 내려온 거잖아. 옛날부터 내려온 거니까 얘를 전통적 율격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2학기 때 고전시가들을 배우시는데 학교에서 고전시가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전통적 율격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얘들아 음보 떠올리면 돼. 근데 음보는 정해져 있지 않아 얘들아? 2개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누구 있어요? 우리 음보는 딱 2개밖에 없는데? 삼음보 사음보야. 삼음보 사음보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형식의 율격이라고 해서
이거를 정형적 율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민요적 율격, 전통적 율격, 정형적 율격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찾기가 어렵다 하면 음보는 이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음보를 떠올려. 3음보 아니면 4음보. 혹은 여러분 글자 수가 반복되기도 하죠. 음보율, 음수율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글자 수는 좀 찾기가 어려우니까 음보를 생각해 얘들아. 그러면 이 작품도 음보가 어떤 음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산에는 자르고 꽃피네 자르고 꽃이 피네 자르고 갈봄 자르고 여름 없이 자르고 꽃이 피네 자르면 여러분 계속 지금 몇 개씩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개 아니면 4개니까 3개씩 3음보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3음보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 하나 더 갈 거예요. 어떤 거 하냐면 여러분 1년을 봐주세요. 1년에 여러분 꽃이 피다, 꽃이 피네라고 하는 말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으면 이걸 A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B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산에는 꽃피네 1행에 얘들아 꽃피네란 말 들어가 있죠. 이거 A. 두 번째 행에도 꽃이 피네란 말 들어가 있죠. A. 근데 여러분 갈봄 여름 없이라고 하는 3행에 있어요? 없죠. B. 그 다음에 꽃이 피네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 있죠. A. 그러면 뭘 반복하고 있냐면 A, B의 구조도 반복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은 이렇게 A, BA, 수미상관, 삼음보, 시어, 종결어미 민요적 율격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여러분 작품을 잘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표현법 하나 더 갈 거예요. 자, 여러분 표현법 어떤 게 있냐면 핀다라는 말 나오고 진다라는 말 나오잖아. 개화하고 낙화는 같은 말이에요? 반대말이죠. 이런 반대말은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조법.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대조법도 사용을 하고 있다. 요렇게 여러분 표현법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표현법 정리 다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반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 감정을 반대로 얘기하려면 화자가 관찰만 하지 말고 자기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화자는 어디 있어요? 작품 밖에 있죠? 작품 밖에서 관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얘들아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X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 다 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다음 페이지로 가서 78쪽으로 가셔서 여러분 우리 101번, 102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01번을 여러분 우리 선택지를 보시면 뭘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특정 시어를 반복해서 화자의 주요 관심을 부각을 시킬 거래. 그럼 우리는 반복법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뭘 찾으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색깔을 나타내주는 색채어를 찾으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가지를 한번 찾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이거 맞아 얘들아? 근데 항상 제목부터 보라고 해서 선생님이 얘들아 그냥 지문부터 읽어도 항상 제목부터 봐. 자, 제목이 수묵 정원 9번 번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수묵 정원 뭔가 수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번지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근데 여러분 번지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번짐도 시적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가 시적 대상이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게 맞는지 한번 가보자. 번짐. 목련꽃은 번져서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서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너에게로 번진다. 여기까지. 근데 왜 여기 6번째까지 읽었냐면 여러분 요게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항상 시는 문장별로 선생님이 끊어서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해석을 할게요. 자, 여러분 목련이라고 하는 요 꽃은요 언제 피냐면 봄에 피는 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봄에 피는 꽃이 번져서 사라지고 뭐가 되었대요? 여름이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번진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종이에다가 먹물을 탁 찍으면 그게 얘들아 갑자기 막 이렇게 번지는 게 아니라 사사히 이렇게 번지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꽃이 번져서 여름이 되었대. 그러면 여러분 봄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여름이 돼요?
그건 아니죠. 서서히 시간이 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번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서서히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딱 경계가 지어서 단전, 경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계가 없이 서서히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여러분 번지는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가 너, 너가 나. 얘도 서서히 여러분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된대요. 여러분 그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연애를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연애를 만약에 해서 그 사람이랑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사귀잖아요.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 조금 힘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습관이 내 습관이 돼버린 거.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내가 의도치 않고 이 사람처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사람의 말투가 내 말투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있을 때 이때 이거는 여러분 어느 순간이잖아요. 그런 경우 없어요? 친구가 하는 말투를 내가 따라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친구가 좋아하는 걸 내가 따라하고 있다든지 뭐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서서히 서로에게 여러분 동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 번짐이라고 하는 말이 동화된다, 융화된다 이런 말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고. 그럼 만약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개별적이고 이기적이야 이런 행동이라고 한다면 번짐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지. 너는 나고 나는 너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의 습관이 같이 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시 갑시다. 번짐. 번져야 살지. 얘들아 번져야 살아요. 번져야 얘들아 나와 너가 같이 동화되면서 이 사회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꽃은 번져서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서 가을이 된다. 이러면 여름이 다시 어떻게 되었대요? 가을이 되었대요. 이것도 여러분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화가 생겨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번짐. 음악은 번져서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서 죽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음악이 그림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얘들아 음악을 듣고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거 관련된 막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그림을 보고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시를 쓰는 작가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번짐이라는 건 뭐라고 봐도 되냐면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받다, 생각의 전이 같은 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삶이 얘들아 뭐가 된다고 하냐면 죽음으로 번진대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사실은 뭐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건 죽음에 가까워져 가요. 근데 그 죽음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인식을 못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삶과 죽음의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시 환히 밝힌다. 그럼 여러분 이 죽음이 다른 삶을 밝히고 있고 또 삶이 있으면 또 죽음이 올 거고 죽음이 있으면 또 그 다음 삶을 밝힐 거래요. 그럼 여러분 사실 지금 여기서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삶, 죽음, 삶, 죽음, 삶, 죽음 여러분 얘가 계속 되풀이가 되는 거네. 순환이야. 이게 순환이야. 이런 거를 순환적 구조라고 해요. 왜냐면 이걸 왜 선생님 바로 순환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연의 섭리, 여러분 자연의 이치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얘들아 다른 뭔가 태어나는 거고 태어나면 살아나고 태어나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꽃도 마찬가지 꽃이 얘들아 죽으면 열매가 나고 열매가 죽으면 씨가 얘들아 땅으로 가서 다시 꽃이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자연의 섭리는 뭐든지 다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이나 어떤 이런 이치에 대한 내용들은 순환적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또 한 번 저녁은 번져서 밤이 된다. 그럼 이번에는 저녁이 번져서 밤이 돼요. 여러분 우리 저녁에서 밤이 되는 거 정확히 7시 30분이 땡 되면 여러분 그냥 갑자기 밤이 돼요? 아니죠. 서서히 노을이 지다가 노을에서도 검은색이 많아지다가 결국 밤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시간의 어떤 단절이 아니라 시간의 어떤 여러분 서서히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건데 이것이 오늘만 저녁이 밤이 됐어요? 아니죠. 여러분 앞에 또
한 번이란 말이 더 들어갔거든요. 또 한 번이 들어갔다는 건 어제도 저녁이었고 밤이 왔어요. 그리고 아침하고 낮이 지나서 오늘 또 저녁에서 밤이 되었겠죠? 그리고 내일도 아침이 오고 또 저녁에서 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무슨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순환적 구조예요. 아, 이 작가는 여러분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 번짐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번져야 사랑이지. 얘들아, 번져야 사랑이야. 왜냐면 내가 너에게 동화가 되고 너랑 사이가 좋아져야, 그래야 여러분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고, 너랑 나랑 단절돼 있고 경계가 돼 있는데 누가 사랑을 해주겠어? 이건 당연히 우리가 서로가 동화되어 있으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가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연을 봤더니 이연에 여러분 다시 언제가 됐어요? 봄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계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순환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계절이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작품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화자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화자는 누구냐면 나죠다. 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 대상을 찾아보는데 대상은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번짐이라고 하는 번지는 현상에 대해서 화자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번짐. 그리고 또 누가 나왔냐면 내가 너에게, 너가 내가 된대. 누구도 생각하냐면 너도 생각을 해. 그럼 여러분 여기서 너도 시적 대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근데 이미 작품에서 다 설명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 시간적 배경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계절과 시간의 순환. 이렇게 들어간다. 계절과 시간의 순환으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공간은 이연에 나와요. 산기슭 오두막. 그렇지, 여러분 산기슭 오두막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건적 배경을 생각을 해보시는데, 여러분 나는, 이 화자는 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냐면 번지는 걸 통해서 사랑이 뭔지, 번지는 걸 통해서 시간이 뭔지, 번지는 걸 통해서 삶이 뭐고 죽음이란 뭔지, 번짐을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가 뭔지, 이걸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번짐과 관련된 대상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우리는 무슨 태도라고 해요? 우리 자화상할 때 했잖아요, 여러분. 윤동주의 작품에서 나오잖아요. 성찰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성찰이에요. 그래서 태도가 성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표현법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표현법은 아무래도 번짐 이 말 계속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반복법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101번 맞는 말인가?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반복에서 단순히 여러분 시험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번져서 무엇이 된다, 무엇이 번져서 무엇이 된다라고 해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계속 반복을 시켜요. 근데 그 반복되는 게 나란히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니까 대구로 보셔도 되네요. 아니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상 전개 방식을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상 전개 방식은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시간이 얘들아 순서대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고요.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계속 얘들아 바뀌었어요. 계속 되풀이 되듯이 나왔으니까 순환 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건 주제를 만드는 방식.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색깔이 들어갔는지를 정리하면 102번까지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색깔이 혹시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X. X.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작품 설명했어요.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다른 작품도 한번 좀 더 볼게요.
자, 여러분 고전시가예요. 여러분 고전시가 81쪽에 있는 지문 짧은 걸 하나 볼 건데, 자, 여러분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찾으래요. 그럼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볼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고전시가는 제목이 아니라 작가를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작가 이름만 써놨거든요. 여러분 작가가 어느 궁녀예요. 그럼 궁녀들은 궁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지문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고전 시간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그냥 소리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초장을 보시면 여러분 암모세라고 읽을 거거든요. 암모세. 근데 여러분 모세라고 읽으니까 뭔가 의미가 뭔가 와닿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자, 이거가 여러분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거듭 적기라고 하는 적기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적기 방식은 대부분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오는 방식이어서 여러분 여기 조선 후기에 쓰여져 있는 사설 시조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자, 거듭 적기라는 건 뭐냐면 성을 초성에 다시 쓰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종성에 나온 애를 굳이 얘들아 초성에 한 번 더 쓰는 거야. 거듭해서.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 종성이랑 똑같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읽어보면 암모세. 모세야 못. 그럼 못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에 쓰는 표현이냐면 암못. 여러분 연못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앞에 있는 연못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암못에 든 고기들아. 여러분 고기들아도 소리내서 읽었더니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치? 무슨 표현법 썼어? 아니 표현법. 우리 지금 시를 하고 있으니까 시 표현법. 고기들아 돈어법. 그렇지. 여러분 여기서는 돈어법을 사용을 해요. 그럼 누가 청자예요? 고기가 청자네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가 청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고기들아 네가 와서 든다. 누가 너를 몰아다가 너 건을 든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그냥 읽었을 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겠지 얘들아? 자, 네가 와서 든다. 누구가 너를 여기다가 몰아다가 너 건을. 여러분 선생님 지금 소리 나는 대로 안 쓰고 그냥 원래 표준어에 맞게 쓰고 있어요 얘들아. 너 건을 든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여기다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 선생님이 정리를 44쪽하고 45쪽에 했거든? 찾을래? 45쪽, 44쪽 아니면 45쪽에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 얘들아 선생님 무슨 개념을 적용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의문형 어미야. 그치? 근데 여러분 의문형 어미에 주어가 몇 인칭일 때가 나왔지 얘들아? 2인칭일 때 여러분 어떻게? 니은다 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의문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가보자. 여러분 니가라고 하는 애가 얘가 주어가 2인칭이야. 그치? 주어 2인칭에 니은다가 왔으니까 의문형으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고기들아 네가 연못에 와서 직접 들어왔니? 아니면 누구가 너를 몰아다가 넣어서 들어왔니? 이렇게 의문형으로 바꿔야 의미가 통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요 고기들한테 야 니네가 직접 들어왔어 아니면 여기에 누가 너네들을 여기다 넣어놨니?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의문형으로 해석할 거였죠. 그러면 여기서는 도노법을 사용을 해서 질문을 쓰고 있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연못이라고 하는 공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연못에 고기들을 몰아다 넣었니? 아니면 니네가 직접 들어갔니? 라고 했을 때 이 연못은 여러분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얘들아 자라나는 그런 연못일까요?
자연적인 공간이 아니라 아마 인공적인 연못일 거야. 그치? 더더구나 어디에서 인공적인 연못이냐면 화자는 여러분 어디 살고 있어요? 궁궐에. 궁궐에 있는 연못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다시 할게. 북해 청소. 얘들아, 북해의 맑은 연못은 어디에 두고 그 다음 거 어떻게 읽어? 연못에 와서 그 다음 건 어떻게 읽어요? 들어와 있니? 또 의문형으로 읽어야지. 왜냐면 계속 주어가 고기들이니까. 자, 너희들 왜 인공적인 연못에 들어와 있니? 여기 지금 북해 청소라고 하는 맑고 깨끗한 그 연못은 왜 내버려두고 왜 여기 와 있니?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일까? 북해에 있는 곳이니까 자연적인 공간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쓰이고 있는 거냐면 인공적인 연못이랑 자연적인 연못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대조법을 쓰고 있다.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동작. 들고도 못 나가는 정, 마음. 이 한자가 정을 그냥 마음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들어오고도 못 나가는 이 마음이야. 너나 나나 다르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너나 나나 다르겠냐는 건 똑같다. 왜 똑같아? 궁녀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궁녀 궁밖에 못 나가요. 이 물고기도 못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는 뭘 하고 있냐면 화자 자기 자신하고 여러분 대상인 물고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가 동일시예요. 너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동일시야. 근데 여러분 너나 나나 다르겠니? 라고 하는 말에는 이 질문에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답이 정해졌는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서리법. 그렇지. 그래서 이 작품은 도노법과 대조법과 동일시하고 서리법을 사용해서 작품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래 정리해보자. 화자는 궁녀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자는 누구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포기들한테. 그렇지. 자,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혹시 나왔어요, 여러분? 시간은 없어요. 없으면 그냥 X 표시하시면 돼요. 자, 근데 공간은 두 군데가 나왔죠, 여러분. 안못하고 그 다음에 북해 청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사건적 배경은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나가지 못하는 처지를 얘들아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지 고기들한테. 그럼 여러분 못 나가지 못하는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 물고기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이 화자의 감정은 어떨까? 얘들아 어디에 갇혀서 못 나간다 생각해보세요. 슬프고요. 맞아요. 나가고 싶어요. 미칠 듯이 나가고 싶다는 건 답답함. 그리고 신세한탄 한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자기 신세를 슬퍼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상징적 소재, 즉 공간이라고 하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내가 나간다 못 나간다,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걸 비유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 되는 거네.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제 개념 하나 더 봐볼게요. 어딜 가냐면 86쪽 가세요. 86쪽. 자, 86쪽에 여러분 이제 서술상의 특징, 구성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네모를 계속 그릴 거예요. 그럼 이 네모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자. 이야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액자식 구성할 때도 네모 안에 네모를 그렸잖아요. 그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입체적 구성, 평면적 구성. 자, 여러분 평면적 구성은 이야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이 되면 평면적 구성이라고 해요. 그 우리 시간의 흐름은 아까 얘들아 뭐라고 했었냐면 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순행적 구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걸 평면적 구성이라고 해. 그래서
그래서 거기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체적 구성이 있어요. 자, 입체적 구성은 여러분 이야기가 있으면 입체라는 거는 다각도의 모습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이 순서대로 흐르지 않아요. 역순행적 구성을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평면적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입체적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구성 말고도 입체적 인물, 평면적 인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평면이라는 말은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인물이 평면적이라는 건 인물의 성격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인물에서도 입체적 인물이 있거든요. 입체적 인물은 변화가 있어요. 성격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 입체적 평면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있다 없다로 구분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액자식 구성인데요. 여러분 액자식 구성은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형식. 자,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안에 이야기가 뭘 형성하는 이야기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주제, 그렇지. 주제를 형성하는 이야기고요. 안에 있는 이야기하고 겉에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시점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시점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 시점은 여러분 다른 시점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항상. 저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정리했으니까 선생님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가냐면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딱 여러분 뭘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짱구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짱구 영화관에서 극장판 계속 개봉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짱구 혹시 보셨어요? 그건 아니더라도 애니메이션은 보지 않으셨어요? 거기 보면 애니메이션 매 화마다 혹은 여러분 영화 극장판마다 여러분 주인공이 달라져요? 짱구 똑같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야기마다 사건은 똑같아요? 다 다르죠. 어떤 건 막 우주 가는 내용 나오고 어떤 거는 얘들아 막 흰둥이 뭐 납치되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주제는 똑같아요. 모든 영화마다 짱구하고 짱구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해피하게 사는 게 그게 그냥 주제야. 뭔가 일단 다 해피엔딩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해요. 그럼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선생님이 3개를 그릴 거예요. 하나, 둘, 3개를 그리고 근데 사실 더 있을 수도 있어서 선생님 점점점점까지 표시를 할 거야.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으면 1번부터 3번까지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같아요. 주인공 같아요. 근데 아까 사건은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주제도 같다고 했어요. 이걸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피카레스크라는 말은 사실은 수능에서는 물어보지는 않고 여러분 그 내신에서만 좀 물어보고 수능에서는 이 구성을 어떻게 물어보냐면 요걸 풀어서 설명을 해. 여러 이야기가 주인공은 동일하지만 사건은 다르게 하여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풀어져 있을 때 이게 피카레스크식 구성인지 막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이제 우리는 2학년 때 여러분 이제 난소공이라고 하는 작품을 배워요. 거기에 이야기가 총 3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영수, 첫째 아들이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영호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영희라고 하는 막내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 어차피 다 가족이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얘네들 가족에 대한 이야기니까 주인공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주인공 안 바뀌어요. 말하는 사람만 달라지지만 주인공은 변하지 않고 얘네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근데 첫 번째는 여러분 집이 강제 철거가 돼요. 강제 철거가 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공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쫓겨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입주권이라고 하는 아파트 권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영희가 순교를 잃는 그런 내용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건 다 다르죠.
근데 주제는 똑같아요. 1970년대 도시개발로 인한 여러분 소외계층들의 억울한 삶. 이게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방식을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야. 자, 그 다음 줄에 가면 여러분 옴니버스가 있어요. 자, 이 옴니버스식 구성도 얘랑 비슷해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 1, 2, 3.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 봤니? 혹시 아니면 짤이라도 좀 봤니? 거기 얘들아 배우 되게 빵빵해. 막 이병헌, 신민아, 얘들아 김우빈네, 한지민네, 막 얘들아 엄청 배우들이 다 다양한데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에피소드마다 주인공들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여러분 막 고등학생 남녀 아이들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거는 친구 사이에 돈 빌려주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거는 여러분 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떤 거는 여러분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드러내고, 이야기 다 달라. 이야기가 다 다른데 얘들아 그 사건도 다르면 당연히 다르겠죠. 주인공도 다르고 사건도 달라요. 근데 주제는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삶이잖아. 어떤 함께 어울려서 사는 삶을 얘기하려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1번부터 3번까지 주인공이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사건도 달라요. 그런데 주제는 똑같아요. 이걸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옴니버스는 여러분 우리가 소설에서 사실 옴니버스는 자주 등장해요. 단편 소설이 여러 개 묶여가지고 한 책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2학년 때 좀 자주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환문구조로 갑시다. 세 번째 줄에 있는 환문구조. 자, 여러분 환문구조는 현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또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꿈이 하나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여러분 현실도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 약간 누구 같아요? 액자식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액자식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한문 구성이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문 구조가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액자식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액자식 구조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액자식 구성은 어떻게 단계가 만들어지냐면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꿈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얘를 입몽 단계가 필요해요. 입몽 단계. 자, 그리고 꿈에서 현실로 나와요. 그 나오는 걸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몽이라고는 하진 않고 강몽이라고 해요. 자, 왜 강몽이 들어가냐면 왜 각자가 뭐냐면 얘들아 깨달을 각자. 그래서 여러분 각성하다 할 때 각자를 쓰거든.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액자식 구성은 주제가 외화에 있다고 했어요? 내화에 있다고 했어요? 내화. 그럼 여기서의 내화는 현실의 꿈이에요? 꿈. 그러면 이 꿈이 주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의 주제가 대부분 뭐가 들어가냐면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 환문 구조는 여기에 무조건 깨달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깨달음을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깨닫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강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현실, 인몽, 꿈, 강몽, 현실이라고 하는 5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환문 구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액자식 안에 하나는 있나요? 환몽 안에 있나요? 환문 구조가 되면 액자식이 여기에 다 무조건 포함되는 거. 한문 구조 아니지? 잠깐만. 한문 구조 액자식 구성에 한문 구조가 들어가야지. 그치? 이렇게 돼야지. 미안해. 액자식 구성에 한문 구조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환문 구조를 이렇게 정리하셨는데요. 근데 환문 구조는 이야기가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는 좀 찾으시면 좀 주제나 아니면 이 작품의 특징을 좀 찾아내기가 좀 쉽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좀 쓸 칸이 없으시면 위에다 쓰셔도 돼요. 자, 위에 얘들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
의식의 흐름은 그렇게 많이 쓸 게 아니니까 거기 아래다 조금 더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이러면 얘가 몽자륙의 소설하고 몽유록의 소설로 두 개로 나뉘어요. 몽자륙, 몽유록. 자, 몽자류라고 하는 애는 자가 우리가 글자 자자를 쓰거든. 몽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몽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소설. 그래서 구몽, 옥루몽, 몽자로 끝나는 소설이 다 몽자류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몽 아니면 옥루몽 이런 애들. 근데 몽유록은 제목에 몽유록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원생 몽유록 뭐 이런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면 제목을 보면 얘가 무슨 유형인지를 우리가 바로 찾아내기가 쉬운 거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현실의 인물하고 꿈속의 인물하고요. 몽자륙의 소설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몽자륙의 소설은 현실의 인물하고 꿈속 인물이 다른 걸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몽유록의 소설은 반대로 똑같아요. 내가 그대로 꿈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좀 나뉘는데 우선은 몽자륙의 소설에서 꿈하고 현실의 인물이 달라서 꿈속에서는 너무 좋게 나와. 아니면 너무 비참하거나. 그래서 너무 한순간에 꿈인 것처럼 확 꿈에서 인물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순간의 꿈 일장춘몽이거든. 일장춘몽. 이러면 일장춘몽이 나오면 주제가 무조건 인생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몽자륙의 소설은 다 인생무상을 주제로 한다. 근데 몽유록의 소설은 내가 작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작품 속에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몽유록의 소설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단종이 죽은 개유정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사화가 여러 번 일어났잖아요. 사화에 대한 거, 혹은 여러분 그 사도세자 뭐 이런 사람 죽은 거, 이런 것들을 소설로 얘들아 꿈속에 들어가서 그걸 비판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작가를 너 왜 이런 작품을 썼어? 그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꿈속에서 벌어지는 건데요. 라고 하면 걸릴 게 없잖아요. 현실을 비판하는 주제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얘가 제목이 뭐가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조금 여러분 주제가 달라지고 있어서 여러분 고전 소설에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도 주제나 아니면 특징을 미리 찾으면서 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정리 다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일대기적 구성을 갈게요. 여러분 일대기적 구성은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 일대기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하는 것처럼 여기선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쓸 건 아니고 이야기 안에 여러분 인물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죽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으면 이걸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거도 갈게요. 의식의 흐름. 자, 여러분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안에 주인공이 있겠죠. 그러면 주인공이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생각 주머니 만들었어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소설에서 주인공이 생각하는 걸 있는 A부터 Z까지 다 보여줄까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더라도 서술자는 이 부분을 편집해서 보여주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수업 들으면서 2시간 내내 수업에만 집중했어요? 아닐걸. 선생님도 아닌데. 여러분 선생님도 수업에 이거 다 쓰면서도 머릿속으로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선생님도 딴 생각해요. 퇴근해서 그 다음 거 뭘 하고 딴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말하면서도 얘들아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문제 뭘 하게끔 한 다음에 내가 다른 생각 할 수도 있어. 여러분도 그렇지? 여러분 오롯이 이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소설에서 뭐만 봐요?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수업했고 여러분은 열심히 수업했다. 이렇게만 대부분 서술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중간중간 다른 생각한 거를 서술자가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서술자가 골라서만 편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걸 의식의 흐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을 거르지 않고 여과 없이 서술하는 방식을 의식의 흐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기법을 쓰려면 이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쓰려면 서술자가 다 알아야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전지현 작가 시점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누가 있을까? 또 내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더 있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전지현 작가 시점에서 의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사파시 아직도 우리 고3 애들 중에는 이 사파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있어. 얘들아 그림이 아니라 화자 이야기 화자야.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가 삽입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이야기가 삽입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여러분 액자식도 이야기가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주제를 드러내는 아주 크고 긴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렇게 단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크기가 되게 작잖아요. 되게 짧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주제를 대부분 형성하지 못해요. 대부분 뭐 암시나 복선의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매개체의 기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물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을 때 그렇게 놓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단편적인 이야기를 삽입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뭐 뿡 아니면 여러분 약간 내가 여러분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싶을 때 여러분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내용을 일부 차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내가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얘들아 갑자기 얘들아 어떤 신문의 내용을 가지고 온다든지 정말 뜬금없는 내용이 갑자기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어떤 여러분 소재로서의 기능을 할 때의 기능 그 사파식 구성이어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걸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여러분 암시와 복선인데요. 암시와 복선은 앞에 나왔던 내용이나 소재가 뒤에 다시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암시와 복선은 앞에 나온 내용 혹은 소재가 뒷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걸 암시와 복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여러분 뭐 인형이 나중에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든지 앞에 나왔던 어떤 편지가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암시와 복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시간의 병치를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 이 병자가 나란히 병자예요. 그러니까 나열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병자가 들어가 있으면 나열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야기 안에 여러분 선생님이 좀 사건을 구역을 나눠볼게요. 사건의 구역을 나눠서 A라는 인물, B라는 인물, C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사건들이 동시간에 일어나. 동시간대에 일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A가 오전 11시에 한 일하고 그 다음 B가 오전 11시, C가 오전 11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동시에 서술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일부러 A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B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C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걸 병렬적 구성이라고도 하고 시간의 병치라고도 표현을 해요. 동시간에 벌어졌던 걸 나열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약간 힌트를 줘요. 이게 동시간대에 벌어졌다는 걸 어떤 힌트를 주냐면 그때, 마치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때,
마치 막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병치되거나 병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여로형 구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여로형이라고 하는 건 여행을 떠나요. 그럼 여행을 떠나려면 공간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계속 바뀌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렇게 선생님 그려볼게요. 얘는 이야기가 있으면 공간 1에서 공간 2로 가고 공간 3으로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으면 이거를 여로형 구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로형 구성은 결과가 무조건 두 개밖에 안 나.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간 1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원점 회귀형이라고 하고요. 원점 회귀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처음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곳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무조건 두 가지예요. 원점 회귀 혹은 여러분 새로운 곳 지향. 그래서 여러분 2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는 작품에 다 요게 들어가 있는 여로형 구성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을 배우는 학교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원점 회귀형, 원점 회귀 여로형 구성이라고 하는 애를 배우기도 해서요. 요 용어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여기는 뭘 정리할 거냐면 여로형 구성을 도대체 왜 쓸까? 왜 여로형 구성을 사용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현대 소설의 여로형 구성을 쓰는 이유는요. 물론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여로형 구성을 쓰는 이유는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서 써요.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로형 구성을 사용을 한다. 여러분 옛날 구복설화라고 하는 설화가 있어요. 구복설화는 건 너무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못 잊어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청년이 아무리 농사를 10년이나 지어도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너무 가난한 거야. 그래서 이 가난을 타개해 보려고 여러분 이제 잘 소원을 들어주는 용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걔한테 가요. 여러분 걔를 찾아서 가서 겨우겨우 가가지고 용의 소원을 들어줘요. 용이 아직 하늘에 승천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걔 소원을 딱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집에 와봤더니 먹을 게 있어. 먹을 게 얘들아 좀 풍족해지니까 이번에는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결혼해서 할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어. 또 가요. 또 가가지고 얘들아 소원 들어주고 여러분 또 집에 와봤더니 여자가 있네. 근데 이제 여자랑 알콩달콩 잘 살다 보니까 집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또 가요. 또 여행을 떠나가지고 걔를 만나서 걔는 이제 승천하고 얘는 그 집에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잘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걔가 여행을 떠났던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뭐였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결핍이죠. 배가 고프다는 결핍을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충족해냈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여로형 구성이 쓰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의 결핍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작품이 있냐면 현대소설에서 여러분 원숭이가 없다라고 하는 현대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서는 인물들이 얘들아 삶의 가치를 잘 못 느끼면서 살아. 무력감을 느끼고 무기력하거든? 그럼 뭔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결핍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집으로 원점 회귀야. 그렇지. 그러면 원점 회귀는 결핍이 있는 상태로 대부분 돌아오기 때문에 현대소설, 아까 선생님 고전소설에서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현대소설에서는 원점 회귀형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한계를 계속 가지게 돼요. 결핍이 충족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작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선은 여러분 결핍이 충족되기 위해서 이걸 쓰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부족한가 이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강구조를 한번 가보자. 여러분 적강구조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고전 시가에서 여러분 뭐 송민국을 배우든
단독배곡을 배우든 아니면 소설을 배우든 여러분 이제 요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적강 구조는 이미 몇 번을 했던 것 같아요. 얘는 여러분 네모를 2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천상계하고 지상계라고 하는 이야기. 천상계랑 지상계라고 하는 이야기 2개가 같이 공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가 2개로 나뉘어져서 전개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러면 세계관이 무슨 세계관이 나와네? 우리 배웠던 거, 선생님 설명해줬던 거, 이원론적 세계관.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원론적 세계관인데요. 자, 이렇게 천상계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지상계로 내려오게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적강화소, 적강구조, 적강모티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사람이 내려온다. 이걸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은 전해 형식을 볼게요. 전해 형식은 이제 학교에서 공방전이나 아니면 여러분 유자소전을 배우는 학교가 있을 텐데 그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는 이야기의 구조가 이렇게 돼요. 자, 집안 내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뭘 했는지부터 설명을 해. 얘가 어떻게 자랐고 어디서 태어났고 집안 가계도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인물의 행적을 보여줘요. 이 사람은 착한 일을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은 다 나쁜 일만 했어요. 라고 하는 행적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거를 서술자가 평가를 해요. 그걸 논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글은 깨달음을 제기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해 형식을 쓰기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선생님이 말하기 방식, 보여주기 방식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복습만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말하기 방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서술자가 설명을 할 때 서술을 해줄 때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사건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제시를 해요? 압축해서 제시할 텐데 요약적 제시를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약적 제시 선생님 그냥 조금 간단하게 다 쓸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애들을 분석을 한다고 해서 분석적 제시로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돌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얘를 직접적 제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반대로 보여주기 방식은 여러분 설명을 통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제시를 하고요. 자, 여러분 장면, 말하는 장면, 뛰는 장면, 얘들아 노는 장면, 장면을 하나하나 다 보여줘야 돼. 그러면 장면적 제시. 선생님이 얘들아 이걸 문학 작품에서 누구랑 비슷하다고 했었지? 문학 작품들 갈래 중에서 누가 비슷하다고 했어요? 극적 제시. 그리고 인물의 얘들아 모습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래도 간접적으로만 제시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 요약적 제시 굳이 다시 정리할 필요 없죠. 요약적 제시는 제예요. 서술은 여러분 설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묘사하고 대화도 여러분 여기 나왔던 행동 묘사와 대화를 설명하는 거니까 선생님 다시 정리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기성으로 가세요. 밑에서 정기성. 자, 여러분 정기성은 우리가 문학에서는 2가지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 이 기자가 기이하다 할 때 기자를 써서 비현실성을 드러내요. 첫 번째는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의미로 쓰이고, 자, 두 번째는 백범, 김구, 전기. 이때 전기는 기이하다는 뜻일까? 내용 맞아. 이 전기문 위인전이라는 뜻이야. 이 사람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해서 전기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때 전기는 일대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전기성을 띠고 있다. 이번 두 번째 전기성을 띠고 있다라고 봐야겠네. 그래서 여러분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인물의 전기. 그 다음에 여러분 비현실적인 기이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전기성. 똑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의 극대화를 보시는데 장면의 극대화는 원래 여러분 되게 작게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그 짧은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확대를 해요. 그래서 아주 길게 서술을 해요. 짧은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는 방식인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요.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해서 탐관오리를 잡았다. 그럼 사실 두 문장이면 되거든요.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몽둥이를 들고 낫을 들고 얘들아 막대기를 들고 얘들아 막 호미를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자수를 잡고 별감을 잡고 얘들아 뭐 탐관오리를 잡고 누구를 잡고 누구는 어떻게 도망가고 일부러 이렇게 서술을 해. 그러면 얘들아 이 결론이 계속 지연되는 거잖아. 그래서 긴장감을 계속 고조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우리 서술자에게 또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안 할게요, 선생님.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 요거는 여러분 선생님이 다른 말로 4글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거는 근데 선생님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모의고사 하면서 여러분 요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설명했었는데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초점하자라고 해요. 초점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에 여러분 3인칭 전지작가 시점에서만 쓸 수 있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면 전지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어디 있어요? 바깥에. 이야기 바깥에. 그치? 여기 서술자가 있지? 그럼 이 서술자는 A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만 얘에 대해서만 심리와 외양을 다 설명해 줄 거야. A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얘들아 B가 있잖아요. B. 이 B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줄 거냐면 A가 관찰한 것만 서술을 해줘요. 그러면 A가 관찰한 것만 서술을 할 거니까 인물의 외양밖에 제시할 수가 없겠네. 심리는 제시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서술자가 누구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A에게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초점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설에 나오는 구성들은 다 정리 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숙제는 87쪽, 89쪽 이거랑 그 다음에 77쪽, 83쪽 요렇게 여러분이 숙제를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비문학을 하고 여러분 선생님이랑 소설 몇 개 좀 보면 그러면 여러분 요책 끝. 그러면 다음 주까지 얘들아 숙제 안 돼 있는 것들은 숙제 쭉 다 해볼까 얘들아? 알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직 시간표 안 준 친구들은 시간표를 좀 주실래요?